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앞서 구조도에서 말씀드렸던 부동산 펀드의 참가자별로 그 역할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 다음 부동산 펀드의 실무적 관점에서의 상품 유형을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펀드의 설정부터 청산까지의 단계별 절차를 전체적으로 알아본 다음에 대출형 부동산 펀드의 운용 단계, 그 다음에 임대형 부동산 펀드의 운영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동산 펀드의 매각 단계까지 한번 차례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참여자는 자산운용사입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투자업자라고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 찾아보실 때 자산운용사라고 검색하면 나오지 않고요. 집합투자업자라고 검색하시면 그 명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사 회사는 펀드 운용을 하는 곳인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시면 투자자를 대신해서 부동산의 매입, 그 다음에 운영, 그 다음에 처분에 책임 있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책임이라는 뜻인데, 책임 있는 주체라는 뜻인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펀드의 설계 자체가 자산운용사가 설계한 상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어떤 펀드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분쟁이 생겼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책임 있는 주체인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해서 어떤 법적 분쟁의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펀드 운용의 어떤 책임 있는 주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산운용사하고 수탁회사 간에 이제 체결하는 게 신탁 약관입니다. 법상으로 나와 있는 명칭은 이제 규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의거해서 운용 지시를 하는 곳이 바로 자산운용사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부동산 펀드의 또 구조가 좀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자산운용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자들을 모집할 때 자금 모집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 펀드에 이제 상품을 파는 곳은 판매회사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그 투자자들을 이제 접촉하는 것은 이제 판매회사에서 접촉을 하는데 필요하다면 판매회사에서 운용사 쪽으로 이제 와서 이제 좀 브리핑을 해달라 아니면 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하다고 하면 같이 이제 찾아가서 이제 투자자들을 이제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제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는 자산운용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론으로 해서 대출로 투자를 하겠죠. 그 다음에 에쿼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 성격의 리스크를 감당하고 이제 펀드에 가입하게 되는 투자자라 보시면 되는데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이제 신탁 약관을 체결한다고 이제 그 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신탁업자 같은 경우와 론 투자자 입장에 이제 또 관계 정리를 하는 게 차주와 대주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론 투자자 같은 경우는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계약의 주체가 되는 것은 신탁업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탁업자 같은 경우는 자산운용사가 이제 자산 보관과 자금 입출금 운용 지시서를 보내면 이 운용 지시서에 근거해서 신탁업자는 대출 받음에 있어서 대출 계약서, 대출 약정서에 날인을 하는 주체가 신탁업자로 표기되고요. 그래서 신탁업자의 경우에는 대출 약정을 할 때 차주로 표기됩니다. 이 부분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매사와의 관계도 있을 수 있는데요. 판매사랑 자산운용사는 이제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결산기마다 그러니까 이게 펀드도 이제 결산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3개월이다, 6개월이다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결산 기간이 있는데 이런 결산 기간마다 이제 수익이 발생하면 이것을 수익 배분하는 통로로 이제 판매회사를 통해서 투자자들한테 발생한 수익을 배당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판매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뒤에 판매회사 부분에 넘어가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회사 같은 경우는 회계 처리를 하는 회사라고 했는데요. 이 회계 처리에 관해서도 이제 자산운용사가 이제 사무관리회사한테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주십시오 하고 운용 지시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 자산운용사가 보낸 운용 지시서에 따라서 사무관리회사도 회계 처리 기준을 거기에 잡고 이제 회계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사가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부동산 펀드의 모든 부분에 관여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구심점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펀드에 있어서 자산운용회사가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탁회사입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수탁회사의 명칭이 신탁업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업자를 검색하시면 자본시장법에 이제 그 역할들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수탁회사 같은 경우는 펀드의 재산을 보관하고 관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굳이 운용사가 펀드를 재산 보관 관리할 수도 있는데 왜 수탁회사가 여기에 관여돼서 이러한 그 역할을 하게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 운용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고유 자산이 있거든요. 근데 운용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자본금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많아야 뭐 100억, 200억 정도. 그 다음에 대부분 뭐 50억 언더나 30억 언더의 그 자본금을 갖고 있는 운용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그에 대비해서 이제 대별해서 부동산 펀드가 모집하는 자금의 규모는 꽤 크거든요. 그래서 많게는 수천억까지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섞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사가 갖고 있는 자본금과 그 다음에 펀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금이 섞이면 이렇게 좀 약간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운용사에 갖고 있는 자산과 섞이지 않게 그렇게 분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금 보관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수탁회사입니다. 수탁회사는 대부분 그 시중은행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자본금 자체가 이제 좀 사이즈가 다르죠. 그래서 안전한 은행에 자금을 보관한다. 뭐 이렇게 해서 좀 펀드의 안정성을 높이는 그런 기능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운용사는 신탁 약관과 그 다음에 그 최초에 만든 투자 설명서, 저희 뭐 영어로 간단하게 IM이라고 하는데요. 이 IM대로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사와 이제 수탁회사와 운용사 간 계약을 통해서 이런 신탁 약관과 투자 설명서대로 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니고 약간 운용사가 임의대로 어떻게 보면 운영 방식을 바꾼다든가 투자 물건을 여기 약관대로 약관에 나와 있는 대로 투자 물건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위험성이 있는 뭐 자산을 담는 거나 했을 때는 그에 대한 이제 방지 기능이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임의 운용을 방지하는 기능.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수탁회사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운용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돼서 펀드가 보다 투명하고 그 다음에 좀 건전하게 원칙적인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이 바로 수탁회사의 역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 보관 기능, 그래서 그 다음에 운용 지시에 의해서 실질적인 수입 및 자금 지출 업무도 하는 취지가 이러한 것에 기반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이 주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뒷장에서 잠깐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 대출 계약에 있어서 차주의 지위로 참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는 임대인, 그 다음에 대출 계약에 있어서도 담보 제공자로 이렇게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수탁회사입니다. 그래서 수탁회사 같은 경우는 대출에 있어서 이제 차주 역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 역할도 하게 된다. 다음 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수탁회사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보실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등기부 등본입니다. 등기부 등본 보시면 이게 이제 펀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의도에 있는 그 건물인데요.
등기부 등본의 각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보시면 소유권 소유자가 중소기업은행 되어 있죠. 이때 펀드의 운용사가 이제 지정한 그 수탁회사는 중소기업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펀드의 소유권은 자산 보관을 담당하는 수탁회사 은행 명의로 이제 표기되어 있고요. 밑에 또 보시면 신탁 원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등기부 등본상에서는 소유자만 표기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를 위탁한 위탁자라든지 그 다음에 실질적인 수익자의 권리자, 그러니까 수익자, 그 다음에 신탁의 기간이라든지 목적, 그 다음에 주요 조건이 이제 나와 있지 않는데 이런 부분은 밑에 나오는 신탁 원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탁 원부를 떼는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도 이제 최근에 가능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열람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 원부를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제가 표기한 거는 임대차 계약서를 발췌한 부분인데요. 마지막 그 날인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본계약에 적법한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계약의 당사자들은 본계약서 세부를 작성한 뒤 각자 한 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이렇게 해서 3개 회사가 이제 날인을 이렇게 땅땅땅 찍었는데요. 제일 위에 이제 표기되어 있는 게 바로 임대인입니다. 그래서 임대인 역시 자산 보관자라서 수탁회사로 표기되어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또 괄호를 보시면 밑에 이제 땡땡땡 전문투자형 사무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해서 앞에 땡땡땡은 그 회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운용사의 이름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품이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만들었다고 하면 미래에셋 전문투자 뭐 이렇게 되겠고요. KB운용에서는 KB운용 전문투자형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신탁업자로 이 날인을 한다는 게 표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운용사도 여기에 날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차인도 이렇게 날인해서 임대차 계획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서류를 통해서 이제 수탁회사가 자산 보관자로서, 그 다음에 관리자로서, 개입해서 이런 서류에 날인하게 된다는 걸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린 회사는 판매회사입니다. 판매회사는 법상으로는 투자 매매업자라고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중개업자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사 같은 경우는 증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저희가 이제 보통 증권사나 은행 창구의 그 데스크에 가면 이제 뭐 작은 팜플렛 같은 게 있을 건데 거기에 보면은 간혹 가다가 이제 어떤 펀드에 투자하세요 뭐 이렇게 해서 펀드에 투자 권유를 하는 어떤 그 팜플렛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그 증권사나 은행에 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곳이 이제 판매사인데요. 판매사는 투자자로부터 이제 자금, 그 에쿼티 자금을 모집하고 운용 기간 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한테 배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펀드 투자자들한테 이제 상품을 이게 운용사가 설계한 이런 투자 제안서를 바탕으로 해서 투자자들한테 이 상품이 있음을 권유하고 그 다음에 판매하는 역할을 맡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투자자들이 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좌를 개설해 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수익이 발생해서 만약 정기적으로 운용 수익이 발생했다면 운용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그 분배금이 발생하면 이런 분배금, 그 배당금을 갖다가 투자자들한테 배당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매회사는 이러한 내용까지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사무관리회사입니다. 법상으로도 이 명칭을 동일한데요. 법상에서도 일반 사무관리회사입니다. 그래서 펀드 회계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운용사가 운용 지시서를 보내서 매일 이제 발생하는 수입 및 비용을 인식하고 이를 기준 가격에 반영한 뒤에 전자공시를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산 운용 회사가 만약에 자금 입출금에 대한 운용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 회사에서 물론 이렇게 자금이 들어왔다, 이게 입금 처리시켜라. 그 다음에 자금이 이러한 비용으로 나가야 된다 하면은 수탁 회사에 이렇게 자금 집행을 내보내라, 이렇게 운용 지시서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런 사항들이 회계에 다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운용 지시서를 일반 사무관리회사, 즉 펀드 회계를 처리하는 회사에도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 쓸 때 수탁회사를 위해 이렇게 주소를 쓰고 난 다음에 그 CC 부분에 이제 일반 사무관리회사도 같이 첨부해서 운용 지시서를 보내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뭐 회계 처리에 있어서 뭐 특이점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펀드의 재산을 상각해야 된다. 아니면은 증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 있을 때도 이제 회계 처리 반영이 필요한데 이럴 때에도 이제 일반 사무관리 회사에 이제 수시 운용 지시서를 보내서 이러한 부분이 회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하고 있고요. 일반 사무관리 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한 다음에 금융투자협회를 통해서 전자공시까지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무관리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회계 반영 처리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실질적으로는 매일매일의 기준가를 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준가가 일단 그 기준가라는 설명을 드리기 전에 밑에 펀드 회계 관련 용어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에서는 그 주식의 수를 주라고 표현하죠, 저희가. 그래서 몇 주 갖고 있다, 이 사람은 몇 주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펀드에서는 이 표현을 자라는 단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는 펀드에 몇 자를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르는 명칭이 좀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펀드의 기준가가 이제 1,000원인데 이 1,000원은 이제 시작할 때 그 기준가가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펀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1일차가 바로 1,000원입니다. 그래서 1,000원으로 시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다음날 어떤 펀드가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가는 1,000원에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반 사무관리회사 같은 경우 매일매일 이런 펀드를 회계를 반영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 다음날 50원어치의 그 이익이 발생했다면 그 다음 날의 기준가는 1,050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튿날 또 뭐 20원이 더 발생했다고 하면 그 기준가는 1,070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매일 이제 일반 사무관리회사는 이제 펀드의 기준가를 매일 반영해서 이제 금투협에다가 전자공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이제 회계 결산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이 이제 베이시스 포인트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이제 약자로 BP라고 하는데요. 펀드에서 사용하는 숫자 단위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율을 얘기할 때 뭐 퍼센트로 얘기하면 좀 이렇게 약간 표현하는 게 좀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BP라는 표현을 실무적으로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0.01%다 하면은 1BP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분의 1을 표현하는 그런 단위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1%를 표현할 때는 100bp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투자자들이 이 펀드의 총 보수는 얼마인가요? 그래서 4개 회사가 총 가지고 가는 어떤 수수료의 퍼센트는 얼마인가요? 물어봤을 때 보통 운용사 직원들은 이제 이게 전체 보수가 0.5%다 하면 0.5%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50bp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bp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쓴다. 이 부분도 뭐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뭐 실무에도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그 다음입니다. 실무적 관점에서 이제 부동산 상품 유형을 좀 나눠본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3가지로 대별되는데요. 첫 번째 대출형 펀드부터 보시겠습니다. 대출형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개발 사업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부동산 공사비 대출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개발 사업함에 있어서 공사비, 그 다음에 기타 뭐 분양에 필요한 홍보비, 뭐 이런 전반적인 비용이 바로 그 건설에 필요한 비용들인데, 이러한 방식들에 대한 대출이고요. 이러한 자금들의 대출을 해줌으로 인해서 투자자는 이제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자 수익이 발생되면 이를 투자자들한테 배당하는 형태의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펀드의 특징 같은 경우는 채권 회수 장치를 좀 많이 마련합니다. 그래서 사업 부지, 그러니까 건설 전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물은 담보를 잡을 수 없는 반면에 땅은 담보로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업 부지를 담보로 잡고요. 그 다음에 시행사라든지 시공사의 어떤 그 담보를 또 찾게 됩니다. 그래서 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채무인수 조건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시행사의 어떤 채무를 연대해서 보증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채권 회수 방안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금 공동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신탁사를 개입시켜서, 그다음에 부동산 신탁 회사를 개입시켜서 자금 관리를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 장치도 마련하게 됩니다. 이런 장치들이 필요한 게 바로 대출형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임대형 펀드인데요. 이건 실물 매입형 펀드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대형 펀드 같은 경우는 오피스나 상업용 부동산 등 지속적인 임대 수익 창출이 가능한 부동산을 매입하고요. 이 발생한 수입을 투자자들한테 배당하는 그런 펀드입니다. 그래서 우량한 임차인에 의한 장기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나오는 그런 물건들과 매각 차익이 잘 나오는 어떤 물건을 선호하게 되고요. 이러한 수익이 나왔을 때 배당하는 상품이 바로 임대형 부동산 펀드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유형이 이제 지분 투자형입니다. 위에 그 대출형 펀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개발 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SPC라든지 PFV, 그 다음에 일반 법인에 투자하는 것을 이제 타겟으로 하고 있는 펀드고요. 법인의 지분에 투자한다는 것이 이제 위에 대출형 펀드가 대별되는 부분입니다. 위에는 대출로 투자했고 밑에는 지분으로 투자한다. 그런 차이점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 투자형 펀드 같은 경우는 이러한 SPC라든지 그 PFV 일반 법인의 역량이라든지 그런 그 회사의 우량한 어떤 채권 등급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더 투자가 이제 수월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투자 포인트로 잡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부분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부동산 펀드를 만들 때 처음 설정부터 청산까지의 단계별 절차를 좀 요약해 본 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딜 소싱부터 해서 이제 펀드 청산까지 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 딜 소싱 부분 보시면 이제 딜 소싱은 이제 시장에 나오는 공개적으로 이제 매각 비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운용사 직원들의 어떤 개별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이 딜을 소싱하게 됩니다. 그래서 딜을 찾는 거는 이제 매각을 담당하고 있는 어떤 자문사들이 많거든요, 시장에. 이런 자문사들한테 정보를 얻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개법인, 그 다음에 증권사나 신탁사, 시행사, 시공사 등 다양한 채널 통해서 이제 딜 소싱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딜 소싱에 이렇게 제한된 범위는 없고요. 하여튼, 운용사 직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양한 범위의 어떤 이해관계자들을 만나고 접촉하면서 딜 정보를 확인하고 괜찮은 딜이 있다면 이를 갖다가 다음 단계인 내부 검토 단계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내부 검토를 할 때는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인허가에 대해서 당연히 따져야겠죠. 그 다음에 수익성, 그 다음에 분양성도 따지게 되고요. 실물 그 매입형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매각 가능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임차의 안정성 이런 부분도 체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내부 체크를 하면서 동시에 시장의 이제 반응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투자자를 이제 선별해서
본인이 과거에 뭐 이렇게 펀드를 만들었을 때 투자했거나 아니면은 편안하게 이제 컨택할 수 있는 투자자가 있다면 이제 그 투자자를 통해서 내가 검토하고 있는 물건이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본인이 투자자라면 이렇게 투자에 관심이 있겠냐 이렇게 해서 사전적으로 한번 태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시장에서 이러한 상품을 만들었을 때 자금을 이제 모을 수 있겠다, 모을 수 없겠다 이런 판단이 이제 대충 나오겠죠. 그렇게 판단을 했을 때 만약에 투자자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상품화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 검토를 하면서 동시에 투자자들의 사전 어떤 반응을 살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부 검토 단계고요. 그 다음에 투자 의사 결정 및 실사 단계를 진행하게 되는데 투자 의사 결정을 하기 전에 운용사에서는 실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사를 진행하는데 실사를 하는 그 종류는 이제 법률 실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회계 실사, 감정 평가, 그 다음에 물리적인 어떤 자산에 대한 어떤 상태에 대한 실사, 그 다음에 시장 조사 이렇게 다각도로 이제 실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제 펀드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일단 실사를 진행하면 이제 비용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펀드가 설립되기 전이라서 지급해야 될 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실사 같은 경우는 실무적으로는 이제 성공불로해서 만약에 펀드가 만들어지게 되면 어떤 비용을 지불한다든가 아니면은 선제적으로 운영사에서 먼저 약간의 실사 비용을 지불하고 이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사를 진행하고 나면 이제 이러한 실사 결과물을 갖고 그 다음에 내부 검토한 자료가 있겠죠. 그 전 단계에서 진행했던 내부 검토 자료를 가지고 투자심의위원회에 이제 상정을 하게 됩니다. 이 투심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이 투심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펀드를 설정할 것이 말 것인지 최종적으로 운영사 단계에서 투자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펀드를 설정합시다 해서 이제 설정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자금 모집 단계고요. 이러한 만들어진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자들한테 이제 PT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만든 자료를 요약한 그 투자 제안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IM 자료를 가지고 가서 이제 론 투자자도 모집하고 에쿼티 투자자도 모집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투자자들이 관심이 있어 확정이 되면 투자자들한테 이제 투자 의향서라든지 투자 확약서를 이제 받아서 실질적으로 이제 자금 모집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금이 모인 다음에는 당연히 설정 단계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설정 단계에 임박하게 되면 스탁 회사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판매사를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회사 중에 하나가 사무관리 회사가 있는데 사무관리 회사는 대부분 펀드 단위별로 이제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운용사별로 이제 연간 단위로 포괄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미 이제 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펀드가 만들어질 때마다 건건히 선정하는 건 아니라서 이제 표기는 안 돼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회사를 선정하게 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펀드가 만들어지고 운영해서 이제 청산까지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검토 단계에서 잠깐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설정 단계에서 좀 중요한 이제 어떤 그 용어가 나오는데 같이 보시면 실물 부동산의 매입 의사 결정 시 자본 환원율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순운영 이익, 그 net operation income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순운영 이익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그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건물을 매입할 때 이 건물이 싸냐, 그 다음에 이것이 비싸냐 이런 부분을 추정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그 NOI 부분을 보시면 NOI의 개념은 운영 수익에서 운영 비용을 떤 운영을 떨어낸 순 운영 이익이 바로 NOI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캡레이트 공식에 보시면 순 운영 이익이 얼마 나오냐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본 환원율이라고 하는 캡레이트 개념도 이제 중요한데, 이러한 캡레이트는 보통 매각 자문사에서 이제 리포팅 자료도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운용사 자체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캡레이트를 이제 자기가 투자하려는 권역에서 자기가 이제 투자하려고 하는 부동산의 유사한 건물이나 이게 비교 사례를 찾아내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캡레이트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캡레이트가 높다 낮다를 판단해서 내가 살려고 하는 자산의 어떤 가격 자체에 대해서 이게 싸다 아니면 비싸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캡레이트 같은 경우는 공식이 자산 가치를 분모로 하고요. 그 다음에 NOI를 분자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건물 가치가 싸다 비싸다에 대한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이거를 좀 약간 변형시키면 자산 가치라는 것은 또 캡레이트를 분모로 해서 이제 또 산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비교해 가면서 내가 이제 매입 의사 결정할 때 이 두 가지 숫자를 확인해서 이제 내가 살려고 하는 자산의 어떤 가격을 이제 비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부동산 펀드의 설정 단계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바로 앞장에 있던 설명을 좀 약간 시간을 개념에 비추어 봐서 시간 개념을 좀 가미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각 절차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간이 얼마 정도 소요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고, 이게 뭐 시간이 걸리는 거는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이거는 뭐 그 딜의 난이도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준비 기간 자체가 어떤 자료가 어떻게 완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약간 가변적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뭐 절대적인 건 아닌데 통상 이런 시간으로 이제 진행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한 12주니까 한 3개월 정도죠. 그래서 3개월 정도면 펀드가 하나 완성돼서 이제 설정해서 스타트 할 수 있구나. 이 정도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만들면서 색깔을 구분해 놨는데요. 이게 실물형과 대출형 펀드에만 있는 특징들은 이제 색깔별로 구분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설정 이후에 이제 운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부동산 펀드의 운용 단계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것도 대출형 펀드랑 이제 매입형 펀드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출형 펀드부터 보시면, 대출형 펀드는 뭐 단독 또는 신디케이트 대주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펀드가 이제 대출을 할 수도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신디케이트 론이라고 해서 여러 명의 대주단이 이제 섞이게 되는데, 이때 이제 펀드도 그 대주단의 하나의 참여자로서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행사한테 대출을 해주게 되고요. 운용 기간 동안에는 이제 CM사 또는 PM사와 자금 사무 대리 기관을 통해서 뭐 공사가 얼마 정도 진척됐는지 그 공정률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분양을 개시했다면 분양 개시에 따른 분양률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내가 대출한 자금이 어떤 용도로 지출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리포팅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관련된 회사가 세 가지가 나오죠. CM사와 PM사, 그 다음에 자금 사무 대리 기관이 있는데요. 먼저, CM사는 이제 공사 관리 회사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설계부터 준공까지 공사 기간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공정 관리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 기간 관리도 하게 됩니다.
그다음 공사비라든지 설계 변경 관련해서도 이제 이러한 관리를 하게 되고 품질 관리, 안전 관리, 리스크 관리 이렇게 시행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시공사라든지 설계사, 그다음에 시행사 간 어떤 이견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이견에 대한 조정 역할도 이제 시행사가 하게 됩니다. 시행사는 전반적으로 공사 부분에 대해서만 관여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 뭐 CM사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대표적으로 라인업을 보시면 뭐 사무 CM이라고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힐링 건축, 뭐 건원, 그 다음에 무형 건축, 정림 건축 등 대형 건축 사무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업은 이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PM사가 나옵니다. PM사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업 타당성부터 해서 인허가, 그 다음에 PF 연계부터 준공까지 좀 범위가 더 넓죠. 아까 CM사 같은 경우는 공사 쪽 부분만 담당했다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전반에 대해서 관여가 돼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수행하는 업무들이 많고 다양한데 밑에 상세하게 보시면 입지 사업성 검토도 시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 컨셉 수립, 사업구조 설계, 인허가 전략도 수립하고 있고 공사비 예산 수립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입찰 관리하는 것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정관리, 일정관리, 그 다음에 품질 안전관리, 그 다음에 사업관리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 운용사와 대주단한테 이제 리포팅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일 경우는 단독으로 이제 펀드가 대출했다면 운용사로 바로 리포팅을 하게 되고요. 대주단에 이제 대주단으로부터 이제 대출을 받았다면 이제 대주단을 통해서 이제 리포팅을 이제 펀드는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해 관계자 조정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양 및 임대 전략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승인과 준공 지원까지, 그 다음에 하자 관리까지 전반적인 어떤, 프로젝트 관련돼서 모든 업무에 이제 관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우리나라 PM사로는 밑에 라인업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 사무 대리 기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저기 금융기관한테 이제 어떤 리포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자금 사무 대리 기간은 보통 PF를 주선한 그 증권사가 많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시행사와 그 다음에 어떤 CM사와 PM사의 그 다음에 자산 운용사의 어떤 리포팅까지 그러니까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시행사에서 어떤 리포팅할 자료나 이제 CM사나 PM사가 어떤 리포팅 자료를 만들면 이 자료들은 이제 그 자금 사무 대리를 맡고 있는 증권사가 이것을 취합해서 이제 대주단한테 넘깁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자금 사무 대리기관 그 증권사의 역할입니다. 대출형 펀드 같은 경우는 대출 만기가 가까워지면 그 사전에 이제 그 대출 약정서에 따라서 대출 만기가 도래한다고 이제 예정 통보를 하게 되는데 이 역시 자금 사무 대리 기관을 통해서 이제 전달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만기가 돼서 이제 투자 원리금이 마련되면 이제 그때 상환을 받게 되고요. 만약에 대출 만기가 도래해서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죠. 이렇게 디폴트가 날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펀드가 단독 투자했을 경우나 뭐 대주단 회의를 통해서 이제 그 펀드 투자자가 의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 기간을 좀 연장해 줄지 아니면 디폴트를 선언하고 이제 뭐 채권 회수 그 담보를 잡은 자산들을 갖다가 처분하는 행위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처분이 되면 이제 대출금을 상환해서 펀드를 청산하는 절차를 가지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대출형 펀드는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임대형 펀드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형 펀드 같은 경우는 실물 투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물 부동산, 즉
오피스나 호텔, 뭐 물류센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 쇼핑센터 같은 것도 투자할 수 있는데, 이러한 건물들을 매입해서 펀드 운영 기간 동안 운영하고요. 그 수익으로 이제 투자자들한테 배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 기간 동안 전반적인 건물 관리를 맡아주는 회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관리를 담당하는 PM사하고요. 건물 시설 부분만 유지 관리하는 FM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회사의 협업으로 인해서 건물을 운영하게 되고, 자산운용사는 이들 전문 회사들과 협업해서 임차 수익 증대를 통해서 건물의 가치 상승을 목표로 해서 이제 펀드를 운영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밑에 참여한 회사들에 관해서 좀 살펴보면, PM사, 그래서 자산관리 회사가 있는데, PM 앞에도 대출형 펀드에도 PM사가 있었는데 개념 자체가 일단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있다면, 이 임대형 펀드에 있어서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래서 자산관리 회사이고요. 건물 전반의 사업관리를 총괄합니다. 그래서 하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보면 임대 전략을 수립하고요. 공실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 유치 업무도 담당하게 되고, 임차인이 이제 나타났을 때 협상하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해지하는 업무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임차료와 관리비의 운영 계획도 수립하게 됩니다. 연간 예산하고 운영 계획도 수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운용사와 투자자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제안서나 어떤 변동 사항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리포팅, 그 다음에 수시로 리포팅을 하게 되는 업무 역할 역시 PM사가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그 FM사의 관리 평가하는 그 역할도 이제 PM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보면 PM사가 약간 FM사보다는 약간 갑의 위치에 있다고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FM사의 어떤 견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비용 최적화라든지 NOI 개선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인업은 밑에 보시면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FM사 같은 경우는 건물 시설과 설비, 유지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내용도 역시 밑에 보시면 건물 그 유지 관리 부분에 대해 특화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라인업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임차 관리 시에 좀 중요한 개념으로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 쓰고 있는 개념이 NOC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게 순운영 비용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순운영 비용 NOC 같은 개념은 이 임차인을 유치 관리하거나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한 지표인데요. 살펴보시면 공식 자체가 월임 관리비 플러스 보증금의 기회 비용을 전용 면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임차인 입장에서 내가 쓰고 있는 전용 면적이 뭐 이 정도인데, 실제 내 주머니에서 이 면적을 씀으로 해서 내 호주머니에서 이제 나가는 비용이 얼마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그 임차인 입장에서 느끼는 내가 실제 지불하는 비용이 얼마냐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왜 하냐면,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주변에 있는 여러 이게 비교 사례 건물들, 내가 갖고 있는 건물들과 유사한 사례를 찾아서 실질적으로 임차인을 그 사례가 되는 그 건물들의 임차인을 어떻게 얼마에 유치했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임차를 이제 외부에 이제 그 마케팅을 할 때 내가 이 건물의 임차료를 얼마에 내놔야 이제 임차인들이 쉽게 이제 접근해서 임차를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 입장에서도 중요한 게, 내가 만약에 내가 투자한 건물에 들어갔을 임차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이 비용을 주면, 내가 주변에 이제 건물도 많은데 과연 내가 이게 이 건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비용을 뭐 비싸게 들어가냐, 아니면 임차료를 좀 싸게 들어가냐,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임차 마케팅을 할 때 이 NOC의 개념이 중요한 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 유치 전략 수립 시에 또 하나의 그 기교가 될 수 있는데요. 자산운용사가 이제 PM사를 선정할 때 누구를 선정하냐에 따라서 또 운영 전략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갖고 있고 투자한 그 자산 자체가 입지가 좋고 그 다음에 랜드마크적인 건물이다 했을 때는 대형 PM사를 선정해서 뭐 계열사라든지 관계사 그 다음에 협력회사를 통해서 임차인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SNI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LG 계열사고요. S1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삼성 계열의 PM사입니다. 뭐 이런 회사 같은 경우를 이제 PM사로 선정하게 되면 이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이제 계열사가 많겠죠. 그 다음에 뭐 삼성 계열 관계사라든지 LG 계열 관계사들이 꽤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협력회사도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임차 활동을 확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회사들을 선정하게 되면 이런 부분까지 임대 마케팅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PM사를 선정했을 경우에는 외국계 회사를 포함해서 좀 더 이렇게 외국계 회사까지 이제 확장해서 어떤 임차인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운용사 입장에서는 PM사 선정할 때 이런 부분도 고려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인데요. 부동산 펀드의 매각 단계입니다. 그래서 매각 단계인데 대출형 펀드는 특이한 상황은 없습니다. 그냥 대출 만기가 되면 상환하면 끝이 나고 이제 펀드도 청산하게 되는데 반해서 임대형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는 어떤 절차가 좀 복잡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본 내용이고요. 그래서 내용 보시면 펀드 만기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짧게는 뭐 1년, 2년짜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길게는 뭐 10년이 넘어가는 펀드도 있는데 부동산 실물형 임대형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3년, 5년, 7년 이렇게 홀수로 좀 많이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펀드 만기가 이렇게 다가오면 이제 예를 들어서 5년짜리 펀드를 하면 4년 차부터 이제 그 보유 부동산의 매각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년 차면 2년 차부터 준비를 하겠죠. 근데 이제 뭐 이것도 섹터마다 뭐 이게 고정값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인 숫자는 아니고 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매각 추진 일정이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통상적으로 1년 전에 이제 미리 부동산 매각을 한번 확인해 본다. 뭐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매각을 할 때 보통은 매각 자문사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젠스타메이트, 신영에셋, 뭐 교보리얼고 같은 국내 에이전시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에비슨영, CBRE, 세빌스, JLL, 그 다음에 쿠시먼 웨이크필드라는 회사 같은 글로벌 에이전시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선정하게 되는 것도 이제 비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이제 참여하게 해서 경쟁력 있게 이제 좀 매각을 진행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회사를 이제 선정해서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차를 처음부터 이제 1번부터 보시면 7번까지 있는데요. 이러한 비딩을 통해서 이제 매각 자문사를 선정한 게 1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각 자문사를 선정하게 되면 매각 전략을 짜게 되고 딜 구조를 설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쉐어딜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에셋딜로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쉐어딜 같은 경우는 밑에 용어 정리에 제가 좀 낯선 용어라서 표현을 해놨는데 이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각 가격 같은 경우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그래서 얼마에 팔 것인가도 결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익률을 또 얼마로 갖고 이제 이 자산을 매각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운용사와 매각 자문사가 머리를 맞대고 이제 이 부분을 협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협의해서 결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매각의 전체 타임라인, 언제까지 이것을 매각하자 이렇게 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타겟 바이어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범위로 축소해서 마케팅을 진행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설계하는 부분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세세한 전략이 설계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준비하겠죠. 그래서 티저라는 걸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IM이라는 걸 작성합니다. 티저 같은 경우는 간단한 어떤 매각 자료입니다. 그래서 유인 자료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길에 다니다 보면 이제 뭐 식당이나 뭐 이렇게 해서 뭐 찌라시라 그러죠. 이제 간단하게 뭐 어떤 자료를 받게 되는데, 티저도 이제 같은 어떤 성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이제 이 티저를 배포할 때는 이러한 물건 정도가 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고 이런 건물의 스펙은 이렇게 간단하게 뭐 몇 층짜리고 뭐 연면적은 얼마 된다. 뭐 이 정도까지만 해서 뭐 한 서너 장 뭐 이 정도 해서 그냥 이렇게 배포하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첫 번째 자료가 바로 티저입니다. 그래서 매각 자문사는 이제 운용사로부터 이제 자료를 받아서 이 티저를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IM이라고 해서 더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는 자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투자 제안서 IM 같은 경우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건물의 자산이나 그 물리적인 스펙뿐만 아니고 법률적인 거, 그 다음에 이 건물의 임차 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도면까지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하는 게 버추얼 데이터룸을 준비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자료는 뭐 과거에 같은 경우는 웹하드 같은 걸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뭐 구글에 나오는 클라우드 같은 것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룸에 들어가게 되면 이 건물의 임대차 현황표가 일단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적으로 분석한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펀드의 어떤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자산의 현금 흐름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 관련된 자료, 그러니까 소유권과 임차권 관련된 자료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술 관련 자료, 그러니까 뭐 도면이 많겠네요. 그래서 설계 도면도 많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의 그 설비라든지 기계 설비는 어떻게 있고, 뭐 장치는 어떻게 설치되어 있고,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이제 세팅을 하는 단계가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런 자료가 준비되면 이제 시장에 이제 배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배포하게 되는 게 세 번째고요. 이 티저를 먼저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투자자 군이 이제 나타나면 티저에 반응하는 투자자 군이 나타난다면 이를 타겟으로 하고 RFP를 배포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용어 정리에 투자 제안서를 어떤 일정 조건에 맞춰 이게 제안해 주십시오 하고 보내는 안내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차적으로 관심 있는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 RFP를 확인해서 그 양식에 맞게 우리는 이렇게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다 하고 이제 그 매입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게 되면 이제 그 자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티저에는 뭐 상세한 자료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제 IM을 제공해야 하고 그 버추얼 데이터룸을 오픈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NDA를 체결하게 됩니다. 비밀 유지 확약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자료를 이제 배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포를 확인한 투자자들은 이제 이 자료를 분석을 하겠죠. 그 다음에 분석하는 와중에 또 그 매각 자문사 투자자를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 자문사 같은 경우는 현장을 한번 투어할 수 있는, 그래서 돌아보면서 건물의 스펙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건물의 관리 상태도 한번 확인할 수 있게 이제 그 사이트 투어라는 걸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관심 투자자들을 신청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며칠 동안 이제 각각의 시간을 쪼개서 이제 그 투어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이러한 투어까지 끝나게 되면 그 관심 투자자들이 있다면 이제 1차 매입 제안서를 접수받게 되는데요. 이때 작성되는 게 롱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의 어떤 리스트를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단계에 진행되는 게 숏리스트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수된 롱리스트를 갖다가 이제 운용사하고 그 매각 자문사가 머리를 맞대고 이제 이렇게 접수된 제안서를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겠죠. 그래서 각 회사들이 각 그 매입 의향자들이 제시한 가격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가격 제시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자금을 모을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떠한 방식으로 이 매각을 마무리 지을 것인지 어떤 투자 구조도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매입에 관심 있는 회사가 어떤 보증금을 넣냐 안 넣냐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하는 과정도 거치게 되고요. 뭐 이런 전반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 점수가 높은 그 회사들을 추려가지고 이제 만든 게 숏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뭐 신문지상에 뭐 숏리스트로 누가 어떤 회사가 지정됐다 이런 신문 기사가 나오면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제 숏리스트가 선정되는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숏리스트가 선정되면 각 회사별로 매일매일 이렇게 좀 시간을 이렇게 나눠서 그 다음에 날짜를 달리해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안했던 매입 제안서의 내용을 이제 갖고 실질적으로 운용사와 자문사가 이제 배석해서 이러한 회사들에 대해서 숏리스트가 선정된 회사들에 대해서 각각의 인터뷰를 해서 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5번 보시면 이렇게 선정된 회사들을 또 한번 추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2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에서 또 한번 평가를 하고 최종적으로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선 협상자가 선정되게 되면 이 회사는 그 다음 단계인 실사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뭐 회계라든지 법무실사, 그 다음에 기술실사 이런 부분을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실사를 마치게 되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이 실사를 바탕으로 해서 크게 이견이 없으면 이제 그 SPA라고 해서 Sale and Purchase Agreement라고 해서 계약을 최종적으로 체결하게 되고 그 계약 조건의 이행에 따라서 이제 소유권을 넘겨주는 절차까지 해서 이 대를 최종적으로 클로징하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많은 절차가 있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렸고요. 실질적으로 뭐 이보다 더 복잡할 수도 있고 뭐 단순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절차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이제 부동산 펀드의 매각 단계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